안녕하세요. 다들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일단은 여기 A형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A형, B형은 문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순수만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죠? 커닝을 이제 좌우 앞뒤로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직업 상담학 한번 풀어봅시다.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막 기본 점수는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쉬운 것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1번 문제 볼까요?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은, 제가 그랬죠. 윌리엄슨 하면은 문제 용이 네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영국인이기 때문에 불어에 흥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불어 흥무가 윌리엄슨의 이 직업 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쉽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네 가지 유형을 그 변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번 보면 직업 무선택.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 바로 이게 뭡니까? 불확실한 그 선택이 되겠죠. 자, 정보의 부족 딱 나오죠. 정보의 부족하면은 바로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본인의 그 정신상담, 정신역동적 상담의 문제 유형이죠. 의자왕 정선문이라고 했죠.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거 불어 흥무에 없는데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어 흥무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일 말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은 쉽게 말해 불확실한 선택이란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건 불어 흥무 아시면은 쉽게 되겠죠? 네, 이렇게 5점을 얻고 들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존주의라고 하면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존주의는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닌 게 첫째입니다. 치료 자체가 상담 목표가 아니다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실존주의가 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은 이거는 실존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 here and now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현재 바로 게스탈트죠. 게스탈트 형태주의입니다. 전체성과 통합, 형태를 통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번 보면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중심 또는 내담자 중심, 로저스의 그 상담 이론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존주의는 치료가 상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역시 기본적인 문제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간접적 질문보다는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 질문이 이렇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2번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이중 질문은 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 질문, 묻는 목적과 어떤 기대가 다른 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록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지으면 간접적 질문보다는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간접적 질문이 직접적 질문보다 더 효과적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데 적합한 방법은, 자기 인식이 부족합니다. 뭔가 이럴 때 인식, 쉽게 말하면 사고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죠.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시킨다, 뭐 이런 거는 체계적 둔감법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3번 언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예,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참으면은 병이 난다,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할 때 언유나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을 계속 불면 언젠가 터진다, 이런 식으로 언유나 비유를 사용하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역시 터지는구나, 이렇게 이해시킬 수가 있고 그게 도움이 되겠죠. 사고를 재구조화한다. 인식이 부족한데, 인지 능력이 부족한데 이렇게 사고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유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즉 알아보고 조사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5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적극적 경청입니다. 경청은 잘 들어주는 것이죠.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뭡니까? 감정을 반영하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 경청이 아니고 공감이죠. 공감. 공감. 공감입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 바로 딱 나왔습니다. 명료와 수용, 해석은 여러분들 참고로 읽어보면 바로 이런 내용을 또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6번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림 생각나죠? 즉 정선문에 의자를 매달고 본인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힘이 드니까 뭘요? 비명소리가 난다라고 했죠. 비명소리인데 순서를 말하면 명자하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명비소입니다. 명비소. 명은 명료하죠. 명료화 해주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망과 그 방어 체계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명비소인데, 이 진단은 본인의 그 상담이 아니죠.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기억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에 바로 그 반응 범주 진단 방법이 되겠죠. 바로 크라이티스는 포괄이기 때문에 뭐다? 진짜 명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진이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명은 명료화, 문은 바로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번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전형적인 하루. 생애 진로 사정의 키워드가 뭡니까? 진로,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진전을 강요한다라고 해서 진전 강요입니다. 예. 진로 사정하고 바로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그다음 예.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진전 강요. 생애 진로에서 키워드 힌트가 나오고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하루에서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내담자가 하루를 생활하는 게 의존적인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인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전형적인 그 하루 일과에서 그걸 알 수 있다. 이 성격 차원을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2번, 3번의 판단적, 인식적, 외향적, 내성적, 감각적, 직감적, 이건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MBTI에서, MBTI 성격 검사에서 나오죠. MBTI. 예. 그래서 의존적, 독립적 성격 차원이 생애 진로 사정 중에서 전형적인 하루를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8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걸 한번 찾아봅시다. 직업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 우리가 라포라고 하죠. 형성한 뒤에 실시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상담에 다 통하는 원칙이 맞죠. 2번 직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직업 상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은 이건 뭡니까? 개인 상담이 아니고 이것은 심리 상담에 해당됩니다. 심리 상담. 개인의 심리 상담에 해당돼요. 지금 묻는 것은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지 심리 상담의 해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 상담이 이거 더 정확히 말하면 심리 치료가 됩니다. 심리 치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업 상담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 그렇죠. 4번 직업 상담은 각종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직업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심리 상담이나 또는 심리 치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번 봅시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 예. 제가 아마 강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것과 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못하는 것은 무요, 안 하는 것은 미가 됩니다. 뭘 못한다? 결정을 못한다니까 이거는 무결정성입니다. 무결단성. 만약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다라고 하면 그건 미결정성이 되겠지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찾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가 이론가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두 사람 생각하면 수포의 발달이 있고 그 다음에 긴버거 문다라고 해서 긴저버거의 진로 발달 이론 있죠. 긴저버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발달 이론가가 바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는 성탐확 유세 이렇게 돼 있죠. 긴저버거는 긴 버스 타고 여행하니까 환잠현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를. 자, 이걸 참고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내담자의 직업 의사 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둡니다. 예. 2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킨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정밀 검사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처럼 직업 상담의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
슈퍼나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중에 초기에 이렇게 특성 요인 상담처럼 종합 진단을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4번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진로 자서전과 의사 결정 일기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알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뺐지만은 바로 진로 자서전, 그 다음에 의사 결정 일기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특성 요인처럼 이렇게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발달적 직업 상담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어때요? 10문제 중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만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8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8, 5, 8이 40점이네요. 자,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어떤 직업 상담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모든 내담자는 공통적으로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로 해서 고통. 여러분, 경험의 불일치로 고통하면 바로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이 나와야 됩니다. 내담자 중심. 경험의 불일치.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내담자 중심에는 진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한 상담 목표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아마 이것은 제가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담은 뭔가 구실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구실 원양. 구실을 원 없이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뽑아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는 뭡니까?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즉 내담자가 바라는 것과 상담자의 능력과 이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걸 하면 자 봅시다. 1번 이거 보니까 함정 문제네요. 1번 변화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구자만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변화될 수 없으면 상담할 필요도 없죠. 없으며가 아니고 변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게 함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죠. 2번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구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 원 나왔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실 원양 나오는데 요 1번은 구는 맞는데 그 앞에 변화될 수 없으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기 보고시 가치사정법이 아닌 것은, 자 가치사정법 할 때 제가 키워드를 뭐래 들었습니까? 순금을 100회 주면은 100번 주면은 절대 존중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 해상하기는 100회 해가 되고 존경은 절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관을 극복한 경험 기술하기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요. 100은 뭡니까? 100회 할 때 바로 백일목 말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는 게 문제풀이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14번 헤어가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제가 강의 안 했던 그 이론가죠. 그러나 이 직업상담사의 그 목표라든가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그 학자입니다만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게 상식에서 어긋난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자는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담자는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3번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하도록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많지가 않죠.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 결정을 해주면 안 되겠지만은 도와주는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보류해버리면 상담은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4번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담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크라이티스의 이론이죠. 포괄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진명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명문이다. 이런 뜻이죠. 진명문했고 그 세부적인 그 내용은 그냥 학습 노트에만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양이다. 이렇게 포괄했죠. 이게 포괄입니다. 2번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상담의 진단 단계에서는 주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한다 했는데 요거 아마 이미 그 문제풀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단 단계, 진명문에서의 진단 단계에서는 말이죠. 이 내담자 중심 그 기법을 씁니다. 쭉 다시 말하면 상담을 통해서 면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이지 초기에 이렇게 특성 요인을 이렇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 요인과 행동주의는 언제 행동 마지막 그러니까 문제 해결 단계 진명문에서 문제 해결 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초기에는 내담자 진단 단계의 초기죠. 초기에는 내담자 중심 상담법을 씁니다. 그리고 명료화 단계에서는 이때는 정신 역동적인 그러한 그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은 이 마지막 단계, 즉 문제 해결 단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도구적 조작적 학습 여러분들 표현이 가하지만 도구적 조작적 학습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번을 한번 볼까요?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는 이 대안 개발과 의사결정 단계를 우리가 영어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카스베입니다. CASVE 카스베. 그래서 이 대안 개발과 의사결정 이 단계를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카스바의 여인이라고 한 노래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카스바인데 여기는 카스베입니다. 카스베. 카스베. 그래서 C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V가 뭐냐면은 가치 평가 단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실행 단계라고 그렇게 문제 한번 풀었죠. 실행 단계. 그 다음에 S는 시스테틱스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종합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A는 분석입니다.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분석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어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한번 볼까요? 어느 단계냐 하면은
내용 볼까요?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 예, 평가가 나오면 이게 가치 평가다. V입니다. V. 예. 카스베에서 V입니다. 그럼 몇 단계일까요? 1, 2, 3, 4. 네 번째죠. 가치 평가. 그래서 이렇게 4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 강의에서는 제가 안 했던 겁니다만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면 됩니다. 대안 개발과 의사결정. 왜냐하면 상담은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뭘 생각하라고요? 카스바의 여인을 생각하면은 카스베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되고 이 V는 뭡니까? 가치 평가다. 가치 밸류. 가치 평가 단계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까요? 직업 상담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지 틀린 것을 찾는지 이 방향은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1번 봅시다.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도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옳지가 않죠. 2번.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그렇죠. 양립 반응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옳은 상담사의 윤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3번.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죠.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4번.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담자보다 먼저 종교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알고 도움 받지 못하면은 어때요? 상담사가 종교를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은 자기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담 장면에서 나타난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 한번 찾아볼까요? 내담자 진로 선택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상담사, 당신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내담자, 저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담자의 인식이 뭐가 잘못됐느냐면 다 위에는 맞아요. 도움을 받고 싶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싶다, 실수를 하기 싫다. 이건 올바른 인식이 맞죠. 근데 어디에서 올바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느냐? 선생님은, 즉 상담자는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담사는 선택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내담자는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된 인식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1, 2, 3, 4를 보게 되면은 원래 진로 상담의 정확성에 대한 오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일회성, 뭐 이런 뭐 검사도 없고 하니까 이런 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다 잘 나옵니다. 19번입니다. 앨리스가 이산나라 앨리스 하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합리적 신념 나오죠. 개발한 인지적 정서적 상담에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게 바로 뭐로 나왔습니까? A, B, C, D,
E 물론 F까지도 있습니다만 A, B, C, D, F. 이건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C죠. 결과. 결과. C가 결과입니다. 그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과를 이야기하면 그 위에 게 뭡니까? B죠. B는 뭡니까? 빌리프, 즉 신념이죠. 물론 신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합리적인 신념이 있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행사건은 A죠. 액시던트, 선행사건이죠. 논박은 뭡니까? D죠. 그래서 여기는 3번 신념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가 이펙트에서 E가 됩니다. 효과 이펙트 E.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담학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상담자 중심의 상담법이죠. 왜? 특성 요인은 학교 상담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중심 상담법이 특성 요인으로 맞습니다. 2번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 나오면 이게 누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내담자 중심이 나와야 되겠죠. 정서적 이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특징이 맞지가 않습니다. 3번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기술과 사회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한다. 맞고요. 4번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한 자료로 삼습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정서적 이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목 직업 심리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 풀이 과정을 그냥 정답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전반적인 그 공부를 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번 녹화로 가지고 다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만 제가 보내드리면 아주 저는 쉽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21번 검사의 타당도 분석 방법. 타당도 당뇨 검사, 당도 검사라고 했죠.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수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본다라고 해서 요수변이 키워드입니다.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수렴은 일치하는 거고 변별은 일치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죠. 1번 기대표 작성. 기대표 작성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타당도의 종류가 4개 있다고 했죠. 준구 안내,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그 준거 타당도에서 바로 예동이라고 했죠. 예동, 즉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 즉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준거 타당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구성 타당도에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나오죠. 관련 없는 개념을 하는 게 바로 변별 타당도입니다. 관련이 없는 거. 유사한 특성, 같은 특성이 바로 뭡니까? 이건 수렴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수변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표 작성은 무슨 타당도? 준거 타당도에 나오는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22번 직무수행 관련 성격 오요인 빅5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건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강의 때는 중시 안 했습니다. 경성 외호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서울의
있는 외로운 호랑이가 정자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경성 외호정인데, 그러나 그걸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성격에서 한번 봅시다.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이런 거는 성격에 맞겠죠. 몰라도. 그러나 지배성, 이런 것은 성격에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물론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지만은 모르더라도 한번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배성은 성격 오요인의 모델이 아닙니다. 자, 탈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탈진은 바로 스트레스의 몇 단계가 나오죠. 스트레스 하면 셀리의 스트레스 정후 3단계가 뭡니까? 경저 탈이죠. 경계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입니다. 이 탈진 단계에 관한 설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2번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이거 경험해 본 분들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합니다. 3번 볼까요? 탈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걸로 가서 잘 몰라요. 4번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24번입니다. 미네소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입니다. 직업분류 3과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은 바로 미네소타. 왜냐하면 롭키스트와 데이비스가 미네소타 대학 출신이고 거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하면 롭키스트와 데이비스다. 직업 적응 이론이죠. 지역 이민 나오고 윤권 반적도 나오죠. 이 네 가지가 성격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25번 볼까요? 홀랜드의 이 이론의 직업 환경 유형과 대표 직업감 연결이 틀린 것은 현실형 목수트로우스 맞죠? 탐구형 심리학자 분석공학자 맞습니다. 사회형 정치가 사업가. 정치가 사업가는 진취형이죠. 진취형. 진취형입니다. 진취형. 진취형이지. 사회형 뭡니까? 상담사라든가 종교인 이런 게 사회형이죠. 관습형은 사무원, 도서관, 사서. 홀란드에 이렇게 항상 할 때는 육각형을 그리면 된다라고 했죠. 26번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훈련해서 역량을 개발하겠죠. 사내 공모제 이거는 역량개발하고 상관없죠.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경력과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것이죠. 이건 사내 공모제. 후견인 프로그램 멘토가 있어서 경력 개발을 이렇게 도와주죠. 직무 순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역량이 개발됩니다. 그러나 사내 공모제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7번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쭉 기록한 거. 이거는 그냥 직무니까 직무 명세서입니다. 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춰야 될 사항들 요건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직무 기술서는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볼까요? 파슨스 특성 요인이 이런가죠.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2번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의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자, 우리가 이거 조금 신부가 있는 문제인데요. 틀렸다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 60점 맞는데 지장 없으면 되니까요. 자, 전망이 밝은 분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명한 직업 선택은 뭘까요? 적성과, 즉 능력과 흥미가 일치해야 되죠. 흥미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전망이 밝다라고 해서 내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전망이 밝은 분야만 이렇게 그걸 위한 취업을 위한다? 이것은 현명한 직업이 아닙니다.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내 적성과 흥미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직업에서의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4번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현명한 선택.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어렵습니다.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또는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고수익이 보장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현명한 직업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적성과 흥미가 일치되는 직업이 좋겠죠. 29번 다운사이징과 조직 구조의 수평화로 대변되는 수평을 제가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죠. 최근의 조직 변화에 적합한 종업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걸 중요한 게 수평 개념입니다.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2번 표준화된 작업 규칙, 고정된 작업 시간, 엄격한 직무 기술. 이거는 수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운사이징과 어긋나는 개념이겠습니다. 3번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표준화되고 고정되고 엄격한 이런 것은 수평화와 그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업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 기능적 직무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이 아닌 것은 이게 바로 직업사진의 직무 기능에 대한 게 내용이죠. 직무 기능 부가 정보죠. 부가 직업 정보 직무 기능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DPT죠. DPT 데이터 자료죠. P 퍼스 사람 싱 사물 그래서 여기 기술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DPT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31번 신뢰도의 종류 중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것은 문항들의 동질성 뭡니까? 이건 내적 일치, 내용이 일치하는가 신뢰죠. 내적 일치 또는 내적 합치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른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32번입니다.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에 기인한 스트레스 원인. 자, 그 조직 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할 갈등이 있죠. 역할 갈등 조직에 주는 거는 첫째 업무 과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역할 갈등.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역할 모성이 있습니다. 역할 모성.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의 그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업무 과다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역할 모성은 뭐냐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역할을 주는데 그걸 모호한 그러한 그 역할을 주는 것이에요. 뭔가 이해하기 모호한 그런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 갈등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복수하는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일단 개인 내 갈등이 있고 개인 간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 갈등. 직업과 직업 외의 것 개인의. 그 다음에 송신자 내 갈등입니다. 송신자 내. 송신자 내. 그 다음에 송신자 간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신자 내는 한 사람의 어떤 상급자라든가 이런 것부터 뭔가 생각의 차이, 역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게 송신자 내고 송신자 간은 두 사람 이상의 어떤 그러한 역할 간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 차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송신자 내 갈등이고 송신자 내 갈등이든 뭐 개인 내 갈등이든 개인 간 갈등이든 송신자 간 갈등이든 간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 검사, 이건 흥미 검사겠죠. 어떤 특정 분야나 영역의 숙달에 필요한 적응 능력, 이거는 어떤 직업 적응 검사라든가 성취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3번 되게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널리 이용되는 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 유형검사 등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면적 인성검사를 MMPI라고 하죠. MMPI. 네. 성격 유형검사. 뭐 이거 뭐 CPI 이런 것도 성격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목이 쭉 나열되고 거기에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 보고식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비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 비구조적이 아닙니다. 이런 건 자기 보고식은 뭡니까? 구조적입니다.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분석하는 방식으로 웩슬러 검사. 웩슬러 검사는 지능 검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34번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 하면은 정화수를 떠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화수. 근데 떠놓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해서 정화수 개념을 제가 키워드로 드렸습니다. 근데 화 대신에 이걸 뭐라고요? 정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자녀에 대한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요거 바로 이렇게 로의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 바로 나오죠. 그럼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청소년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생긴 욕구가 청소년기는 머리가 다 굵어서 영향을 못 줍니다. 지 머리 지가 흔드는 때죠. 이때는 유아기 때입니다. 유아기 때의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부적인 분위기에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접촉하는 서비스 직업을 선호한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외향적 직업입니다. 활동직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서비스 직은 아닙니다. 직업을 10가지로 분류한다 했죠.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8가지 곱하기 6가지 해서 8, 6이 48 화토장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것은 로 하면은 정화수, 정해수, 정서 집중형, 회피형, 수용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5번 문제까지 풀고 이게 너무 길면은요 유튜브에 올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35번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일관성은 육각형 중에서 뭡니까? 인접성이라고 했죠. 인접성. 예, 인접성. 예, 가장 인접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육각형 한번 봅시다. 할 때는 S E C 리아색을 이렇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그려놔야 이게 착오가 없고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I 붙어 있죠. AC 아이고 이 극과 극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낮은 건 이거겠죠. 설득적 봅시다. ES 붙어 있죠. SA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예술적 관습적은 정반대 바꿔만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5분까지로 일단 자르고 다음 내용은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